안녕하세요. 알테나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저드 파운데이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공지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해요. 저드 파운데이션은 소호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내부 촬영이나 그런 레코딩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하고 말로써 설명을 해드릴게요. 1층 전시장은 촬영이 가능해서 담아왔거든요. 더불어서 소호에 있는 중요한 갤러리들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공지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부터 멤버십을 시작했잖아요. 멤버십을 개설하고 또 그 전에 운영하던 채팅방이 있었는데 이거를 합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자 없을 때부터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채팅방에 이제 들어가 계시고 어떤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멤버십이랑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멤버십을 등록하신 분들이 거기에 또 공지사항도 올라가고 자료들이 올라가는데 그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건의가 있어서 일단 기존에 운영하던 채팅룸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또 정보 공유하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오픈을 해서 놔두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채팅룸을 따로 개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영상을 보고 전시 보고 짧게 이렇게 나누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책과 교재나 어떤 자료들과 함께 좀 심층적인 공부를 할 거니까 멤버십을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멤버십 같은 경우는 간간히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좀 저하고 더 가깝게 친근하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민감한 정보를 빠르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멤버 전용 게시판과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의 멤버십, 오늘 바로 가입하세요. 도널드 저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니멀리즘의 선구자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죠. 지금 이곳은 소호 스프링 스트릿에 있는 도널드 저드 파운데이션 건물입니다. 저드 파운데이션은 텍사스 마르파에도 있는데요. 그곳에는 훨씬 더 크고 작품도 많아요. 하지만 이곳이 정말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건물에서 도널드 저드가 이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작품에 그의 작업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저드는 1968년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빌딩의 가격은 단돈 68,000불이었습니다. 그 시대 물가라고 할지라도 5층짜리 빌딩을, 그것도 이 코너에 있는 빌딩을 68,000불에 구입을 했다면 이 저드가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도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동네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공장들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들이 막 떠나고 외곽으로 떠나가고 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 건물도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공장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좀 내부는 지저분했다고 해요. 오일 스테인이 많이 묻어 있어서 좀 지저분했고 이걸 도널드 저드가 매입을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 이 건물을 조금씩 고치면서 여기서 살기도 하고 본인의 아트 스튜디오로 사용도 했는데요. 자녀가 어렸을 때까지 여기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텍사스 마르파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빌딩을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 이 빌딩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도널드 저드가 어떤 개념을 이곳에서 발견해냈냐면
작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작업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 사실 작품이 많다거나 그렇지가 않고요. 저드가 실제 사용했던 가구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했던 모습들, 이 집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레리벨, 마르셀 듀샹, 댄 플라빈, 그다음에 존 챔버레인, 뭐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은데, 작가들이 잘 하는 게 있어요. 너랑 나랑 작품 바꿀래? 내 이거 줄 테니까 네 거 이거 하나 줘. 이런 식으로 작품을 스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방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오픈된 스튜디오 형식으로 그냥 탁 트여 있고요. 여기는 주방이 있는 곳이에요. 2층 같은 경우는 마루를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공간이었던 곳을 지금 레지덴셜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엘리베이터, 저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 엘리베이터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라고 해요. 눈에 띄는 것은 주방을 디스플레이하고 세팅해 놓은 방식인데요. 주방을 작품 디스플레이 하듯이 디스플레이를 해 놓았습니다. 정리정돈, 나이프, 그냥 과일이나 야채 자르던 그 칼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쫙 해놨는데, 실제로 도널드 저드가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게 하나의 작품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과 똑같았던 거죠.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어렵게 학문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가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작품의 영감을 받는다거나 어떤 걸 창조해내지 않아요. 삶에서, 생활에서 그가 보고 듣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어떤 실제 상황에서 그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가였던 도널드 저드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생활에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가구를 만들고, 이런 속에서 자신이 실제 생활했던 삶 속에서 이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창조해낸 거죠. 그래서 도널드 저드는 이 미니멀리즘을 조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떠한 형태나 재료나 과정이나 모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도널드 저드의 개념입니다. 마르셀 디샹의 레디메이드 개념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실제의 귀환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1960년대 이후의 미술을 설명하는 헬 포스터가 지은 실제의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멤버십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화나 조각, 기존의 어떤 개념에서는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을 재현하고, 조각 같은 경우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다가 어떤 미닝을 집어넣죠. 그 개념은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가짜인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실제성, 현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에 대한, 실존에 대한 관찰과 탐구이기 때문에 이 연극성이라는 단어도 나오면서 여기에서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개념도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표와 기이에 대한 개념도 함께 다룹니다. 이번 도널드 저드 투어를 통해서 또 느낀 게 있는데, 확실하게 이 컨템포러리 아트, 새로운 개념이 시작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작업들은 마르셀 듀샹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니멀리즘의 개념도 결국은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이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이건 큰 영향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한 시대를 뒤집어 엎었다라고 할 정도로 마르셀 듀샹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듀샹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보면, 듀샹 이후의 작가들은 그 어떤 충격적이고 새로운 행위를 해도 듀샹이 내어놓은 그 개념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조금 레노베이시 돼가지고
마루도 직접 깔고 천정도 만들어 놓고 또 안에 벽화도 있었는데요. 저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신진 작가한테 너 그림 좀 그려줄래? 벽이 있는데 빈 벽에다가 프레스코 한번 그려볼래? 라고 제안을 해서 또 프레스코화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일 5층에 공간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저드가 실제로 사용했던 침실입니다. 침실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저 침대 프레임 보세요. 저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작품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았을 때는 아이와 함께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살았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침대를 놓아놓고 앞에 TV, 오래된 TV 있잖아요. 조그만한 TV 그거 하나 놓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계단 올라오는 입구 쪽에 아이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보면은 저드가 직접 계단을 제작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자기 몸의 사이즈에 맞게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군더더기 하나 없는 정말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하더군요. 왼쪽에 벽에 걸려있는 검정색의 오렌지색 트림이 되어 있는 그 작품은 도널드 저드의 초기 작품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조명 작품은 댄 플라빈의 작품입니다. 댄 플라빈의 공개되지 않은 드로잉과 또 다른 작품들이 아래층에도 있었어요. 1층 전시장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어요. 기획 전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촬영도 가능한데요. 이번에 기획 전시가 되어 있는 작가는 로즈마리 카스트로라는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의 어떤 중요한 작가로서 이 소호 지역, 그러니까 저드 파운데이션이 있는 근처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미니멀리즘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어떤 걸 주장하냐면 나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야. 나는 미니멀리즘 작가 아니야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네. 본인은 스스로 나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미니멀리즘 아티스트도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예 그 개념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오히려 에바 헤세라든가 루이스 부르주아처럼 어떤 조각을 실험하는 내용, 유기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조각을 계속해서 실험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색과 어떤 형태, 구조적인 형태를 분석하면서 본인을 화가 조각가라고 불렀습니다. Painter, Sculptor. 당시에 함께 어울렸던 작가는 도널드 저드를 비롯해서 솔 루이시라든가 칼 앙드레 이런 작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또 조직을 이뤄가면서 전시도 하고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이분은 비교적 최근에 작고를 하셨어요. 2015년도에 작고를 하셨으니까 최근까지도 살아 계셨던 인물이고요. 최근에 전시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시를 보면서 한 가지 도드라진 특징, 어떤 전시장에서나 좀 주목하고 있는 작가들을 보면 여성인데 이렇게 작고하신 20세기에서 21세기 사이를 살다 가신 이런 미술계의 주류였지만 주류로서 주목을 못 받았던 분들이 지금 막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즈메리 카스토로도 미국의 여성 작가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호에 있는 갤러리들 여름 전시를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보여드릴 갤러리는 니노미어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트라이베카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트라이베카 갤러리 중에 브로드웨이 갤러리. 거기에서 이 갤러리를 또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소호에도 있고 트라이베카에도 갤러리가 있는데, 지금 트라이베카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 이우 수리라자라는 핀란드 출신의 여성 작가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가가 지금 모마 PS1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은 며칠 뒤에 업로딩을 해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 작가가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메모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갤러리들이, 뉴욕에 있는 갤러리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면 장소를 오픈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픈하냐면, 보통 예전에는 하나를 크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저기다가 오픈해요. 첼시에다 오픈하고, 소호에다 하나 내고, 트라이베카에 내고, 햄튼에다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소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갤러리들은 미술관 전시를 상당히 스폰서를 많이 해요. 서포트를 해가면서 자신의 작가를 알리기 위해서 미술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에 있는 뉴욕에 있는 갤러리들은 이름이 좀 생소해 보이더라도 그 갤러리들의 저력이 상당한 경우가 많아요.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메이저 갤러리로 불리는 대형 갤러리들 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갤러리들도 정말 상당하다는 거죠. 다니다 보면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고 좋은 기획이 많고요.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너무 괜찮은 작품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이 소호의 갤러리들이 첼시로 많이 떠나면서 소호는 이제 뭐 패션 스트릿으로 많이 바뀌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 다시 재정비가 되고 있어요. 이 뉴욕의 어떤 미술계가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세팅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첼시는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첼시에서 넘어서 이제 허드슨 야드까지 미드타운 쪽으로도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갤러리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네, 차이나타운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레지덴셜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에도 많이 갤러리들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요즘에 온라인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1층 전면에 갤러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파트 형식의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아파트 형식으로 갤러리를 구성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동네가 많이 좀 위험해지고 험불해진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자리를 틀고 들어가고 싶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그런 구성을 선택하는 갤러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뉴욕에는 더 많은 갤러리들이 오픈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갤러리도 장소를 다양한 곳에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서 쇼를 많이 보여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면이죠. 그런데 이제 자본력으로 뭔가 확장시키려는 의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